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위험도는 높음, 특히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입니다. 일주일 만에 2단계나 오른 겁니다.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고 새로운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비상계획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전국 평균은 높음. 일상회복 3주차인 지난 한 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5단계 위험도 중 가장 높은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일상회복 2주차엔 수도권 중간, 비수도권 매우 낮음, 전국은 낮음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2단계씩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방역 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실제로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직전주보다 51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6%로 직전주보다 6.6%포인트,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733명으로 직전주보다 56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3.7%, 사망자의 94.4%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추세대로 확산이 계속될 경우 위중증 사망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비상계획 적용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방역 조치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해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만 방역 패스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보다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접종하고 나서 부스터 없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감염의 위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감염의 위험은 다시 올라가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에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다음 주까지 수도권 지역 준중증 환자 병상 400여 개 확보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접종을 마친 4,600만 명을 분석해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일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60세 이상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이 4개월로 단축된 이후 하루 추가 접종자가 13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돌파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셔서 빨리 맞아야 되겠고 또 이제 나라에서 빨리 날짜를 당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60세 이상에 대한 돌파 감염이 크게 늘면서 일부 언론들은 이들이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다른 백신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된 건 접종 완료 후 각 백신들의 중화항체가를 비교한 질병청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화항체가가 392로 화이자의 5분의 1, 모더나의 7분의 1 정도로 나타나자 예방 효과도 그만큼 낮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예방 효과를 중화항체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화항체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는지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중화항체량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질병 예방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어야지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석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 백신은 중화항체뿐 아니라 세포 면역도 강화시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세포 면역을 잘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 면역은 감염된 이후 중증이나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한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는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 4,600만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감염될 위험은 2.3배 높았고 확진됐을 경우 사망 위험은 4배,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11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는 미접종 확진자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근 2년 만에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확진자 수도 급증하다 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학교도 단단히 준비하고 교문을 열었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 두툼한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무리지어 들어옵니다. 학부모들도 자녀를 꼭 안아주며 등굣길을 배웅합니다. 먼저 전면 등교를 해왔던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2년 만에 전국의 학교가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대부분 안 가려고 하고 그래요. 마스크도 잘 쓰고. 하지만 최근 학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37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전체 확진자 중 19세 이하 비중도 20%를 넘어섰습니다. 전면 등교가 학생 확진자 증가의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런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는 꼈다 뿐이지 서로 어울려서 부둥켜 놀기도 하고. 정부는 학력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도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등교를 통해서 빠르게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시에 학내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해당 학년이나 학급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교할 때 뭐 자가진단 테스트나 또 이제 발열 체크, 또 뭐 식사 전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개인 방역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전국적 유행 상황이 나빠져 방역당국이 비상계획을 발동하면 전면 등교가 중단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검사 결과 음성이면 격리 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12에서 17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성인에게 시행 중인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이 늘고 세액도 증가했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인구의 2%가 안 되고 법인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이 전체 종부세의 89%를 냅니다. 과연 모두가 겁내야 하는 세금 폭탄인지 먼저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94만 7천 명, 작년보다 28만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 6만 2천 곳을 빼면 개인은 88만 5천 명, 전체 인구의 1.77%입니다. 전체 세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5조 7천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세금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합니다. 다주택자 48만 5천 명이 2조 7천억 원, 법인 6만 2천 곳이 2조 3천억 원을 냅니다.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전체의 11%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고 해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는 한 사람씩 별도로 매기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진 실질적인 다주택자들도 1주택자로 분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빼고 진짜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2천억 원, 전체의 3.5%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건 과세 기준이 되는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인 11만 1,000명은 고령자 공제 또는 장기 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80% 최대 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3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러면 1주택자의 실제 세금은 얼마 정도일까? 1세대 1주택자의 72%를 차지하는 시가 25억 원 이하 소유자의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끝내 집을 처분할 거라는 게 종부세라는 세금 정책의 노림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기보다는 일단 자식한테 증여를 하거나 지켜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자와 정부 사이 기싸움은 어떻게 될지 고은상 기자가 전망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13년 보유하고 27억 원짜리 아파트를 5년 보유한 2주택자. 두 아파트 값을 합하면 53억 원. 이 집부자가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5,869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그리고 시세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율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라고 경고했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을 준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아예 자식에게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9만 2천 건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올해에도 9월까지 이미 6만 3천 건이나 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 내고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종부세 부담이 무겁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물어내더라도 증여를 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이런 선택은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겨냥한 종부세는 내년 이후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2030년까지 시가의 90%에 맞출 계획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세금을 깎아주려고 도입했던 공정시장가액도 계속 높여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히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위 대출 규제에다가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은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집값 상승세가 일단 주춤해진 가운데 다주택자들과 정책당국의 기세 싸움은 일단 내년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때문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5개월 사이에 무려 5번, 특히 이번 달 들어서 4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입건하거나 정식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붙잡힌 30대 김모 씨. 어젯밤 경찰 조사 도중 자해를 시도했던 김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 휴대폰 왜 버리셨나요? 숨진 여성은 지난 5개월 사이 112에 5번이나 신고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 6월 26일.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였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7일부터 4번이나 집중됐습니다. 두 번째 신고에 경찰은 출동해 분리 조치를 했는데 여성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만 제공하고 김 씨를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뒤 신고는 짐을 가지러 집에 혼자 가기 불안하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김 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2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역시 김 씨를 입건하거나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잠정 조치를 내리고 서면 경고만 하고 돌려보낸 건데 유치장에 넣는 잠정 조치 사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김 씨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다급하게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첫 출동해서 500m나 떨어진 엉뚱한 곳에 간 사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심리 불안을 호소해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도 문제점 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2년 전에 현장 대응 지침까지 정비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제압에서 중요한 무도 교육도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동영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울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았지만 남성은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넉 달 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까지 때렸지만 다른 취객의 방해로 제압하는 데 애를 먹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경찰은 현장 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범죄자가 저항하면 경찰봉을, 폭력을 휘두르고 위협하면 테이저건을 쓰고 치명적인 공격까지 가하면 권총을 쓰라고 5단계로 행동을 세분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먹을 쓰면 테이저건을, 흉기를 들면 권총까지 쓰라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지만 이 원칙은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의 흉기 난동은 이 지침대로면 테이저건과 권총을 써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 다세대 주택 3층에 있던 경찰관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차고 있었지만 흉기를 든 범죄자를 그대로 둔 채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엄마 스트레스가 딸이 그 남자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그러고 그냥 내가 딸도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5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모든 경찰관이 체화, 즉 몸에 완전히 배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 2회 소집 형태로 이루어졌던 무도훈련은 이미 2017년부터 소집훈련 1회와 개인적인 체력훈련 1회로 축소 개편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달에 1시간 남짓 동영상 교육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현장에 대한 가상공간에서의 대응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긴급한 상황에 적법하게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들이 부실 대응 경찰관을 엄벌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잇따르자 경찰 수장이 거듭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이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2년 전에 나왔던 대책들인데요. 과연 이번엔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될지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는 5차례나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한 신변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인천의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역시 112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112 신고는 SOS 그 자체인데도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식 사과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사과를 한 겁니다. 전국 경찰서장 258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지휘부 화상회의도 소집했습니다. 현장 대응과 관련해선 사건이 닥쳤을 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정도로 체포,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 경찰과 신입 경찰의 교육 체계를 점검해 개편하고 장비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총기나 테이저건을 과감히 쏠 수 없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넣는 법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위치의 오차를 확실히 줄이고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접근 금지시키는 임시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치장이나 구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까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침통했는데 정작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2년 전 발표된 것들로 그동안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반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다시 남녀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앞장을 섰는데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의 경찰 대응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권의 젠더 논쟁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놓고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별 통보했다고 19층에서 밀어 죽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며 페미니즘이 싫으면 여성을 죽이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반유대주의부터 인종차별 등 모든 차별적 담론이 이런 선동에서 시작한다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을 토막살인한 고유정 사건을 남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처럼 교제살인도 성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고유정 씨가 예를 들어 전 남편을 살해했다 해서 남자라서 죽었다 이런 프레임이 생긴 거 봤습니까? 이에 장 의원은 이 대표는 고유정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살해당할까 봐 걱정하며 사냐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 접근하면서 젠더 중립적인 시각을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고 하는 고백이거나 논쟁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 대응 문제로 번졌습니다. 일각에서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경찰을 선발할 때 성비를 고려해선 안 된다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성비에 따른 선발에 있는 것처럼 돌렸습니다. 체력 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현장을 벗어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의 자세, 자질과 관련된 문제를 젠더 이슈로 논의하는 건 본질과 좀 멀어진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죠. 하지만 이들 배임 혐의의 윗선격인 성남시 관계자들, 또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검찰은 이들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이 공범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들은 민간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데 이어 공사의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협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거액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시공사의 손해액을 택지개발 이익 최소 651억 원, 시행이익 최소 1,176억 원으로 추산하고 실제 피해 액수는 수천억 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겐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각각 뇌물을 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4억 4천여만 원의 거짓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주요 피의자들 간의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공하며 수사를 적극 도왔던 정영학 회계사는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시장 등 성남시 간부들의 연루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범죄 수익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배임 혐의의 또 다른 공범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소된 3명을 유 전 본부장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오늘 중간 수사 결과는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인 특혜와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정치권에서 특검 주장이 활발한 가운데 수사팀의 남은 과제는 뭔지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이익이 화천대유로 몰리는 과정에
대장동 4인방은 물론 이재명 당시 시장 등 성남시 윗선까지 개입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인허가 자료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모지침서 작성 등 개발 실무를 주도한 전 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기존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50억 약속클럽으로 대표되는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은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공사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과 몇몇 시의원들이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망을 빠져나온 부산저축은행 관련 대출이 이번 대장동 개발에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지적입니다.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주임 검사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실 대출 자료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자인 부동산 개발 시행사 C7의 전 대표 이강길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향방은 정치권에서 거센 특검 요구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묵인부터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방탄이자 꼬리 자르기라며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설답게 눈과 추위가 함께 몰려왔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해서 내륙 지방이 올가을 들어서 처음 영하로 추워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는 출근길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덕유산 설천봉, 눈보라가 한바탕 지나간 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인천 백령도에도 낮 한때 굵은 눈발이 이어졌습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서해에는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빗살무늬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면 온도와 1.5km 상공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지면은 눈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번에는 약 25도 정도로 크게 벌어져서 발달이 더욱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해진 눈구름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에 최고 10cm,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제주 산지 2에서 7,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 1에서 5cm가량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는 눈이 조금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밤새 더욱 심해져 서울 등 많은 지역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경기도 파주 영하 7도, 대구와 울산이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칼바람이 더해져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육박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경상권 동부지방과 강원 동해와 삼척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눈은 내일 밤 한 차례 더 내리다 그치겠고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인사청탁의 대상자가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무조건 부정채용으로 단정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신도 실력이라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는 물론 신한은행 임원과 간부들 자녀들까지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특히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직접 청탁받은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인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과 부정 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검찰이 전형 부정 통과자라고 본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이거나 은행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위권대 출신의 어학 점수, 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 부정 통과자라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맥이나 연줄이 동원됐더라도 이른바 스펙만 좋으면 사법부가 부정 채용에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논란을 미리 의식한 듯 재판부는 법리 적용의 한계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지원자가 아닌 채용기관의 전형 실무자여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밝혀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상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를 어떻게 쇄신할지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선대위를 주재하면서 본격적인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쇄신의 기조로 반성과 민생 그리고 유능을 제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선대위 쇄신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 이름부터 중앙선대위에서 전국민 선대위로 바뀌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선대위원장들 대신 취업준비생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창업자 등 2030 세대들이 참석했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 본인도 꿈을 꾸고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로부터 걱정 인형을 받아들고 고민 해결을 약속한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은 물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또 민생과 유능을 쇄신 기조로 강조하면서 전국 순회 때 만난 95세 할머니 상인을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후보는 기존 선대위 전체를 백지화하기보다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령탑을 강화하고 외부 참여도 강화해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쇄신 논의가 의원들 비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까지 걸려있는 일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우려들 안 하셔도 된다. 이 후보는 의원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을 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달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신속히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선대위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3김 체제로 가동될 거라고 알려졌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이라서 일단 3김이 아니라 양김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이호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사전 회의가 길어지며 예정과 달리 15분 늦게 시작됐지만 의결 안건도 어제 발표된 이른바 3김 선대위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 선대위원장 의결만 안건에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3자를 통해 최고위 안건에 자신을 올리는 걸 미뤄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김명준, 김한길 세 사람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며 3김 체제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이 뒤바뀐 건데 그 이유에 대해 윤 후보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보고하셨잖아요. 설득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나 3김 체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대위 합류 자체를 김 전 위원장이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전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이 하루 이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는 윤 후보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곧 합류할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선대위 출범 시기를 12월 초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두 행사에서 잇따라 만나 메시지 경쟁을 벌였습니다. 거대 양당 밖의 제3지대 후보들은 공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계기로 삼아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기조 대신 중요한 건 방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정책적 우위를 내세우려는 듯 원고를 안 보고 연설했고 준비된 원고로 안정감을 보이려던 윤 후보는 프로프터 사고로 1분여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두 후보. 이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은 인사를 하겠다며 확장 행보에 나섰고 윤 후보는 고인의 40대 기수론을 강조하며 야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가 아마도 훨씬 더 나은 사회로. 그때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운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에 나서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단독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측도 안 후보가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후보의 배우자들도 선거운동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주말 이 후보의 충청 지역 일정을 함께했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를 계기로 선거운동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시리즈 동반 관람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아버지 고향인 충청북도를 이 후보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방문한 곳마다 시민들의 손을 잡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낙상사고 관련 소문을 잠재우고 부인이 등판하지 않은 야당 후보와 대비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1인당 매주 2,000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선 기본소득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네? 응? 그렇죠. 학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등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제 활동을 개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의힘 여성 배우자 모임에 김 씨가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각종 의혹 사건 관련 총공세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후보 부인을 비교하려던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두 아이 엄마 김혜경 대 반려견 토리 엄마 김건희라는 글을 올렸다가 난임 불임 부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샤이 실종설이 3주째 이어지면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외교적 참석 거부를 언급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나서 이 펑샤이는 안전하다고 영상 통화까지 공개했지만 국제사회의 의심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정현 기자입니다. 펑샤이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과 활짝 웃으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IOC는 펑샤이가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흐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에 가서 펑샤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고 그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영상통화엔 IOC 선수위원장과 중국 IOC 위원도 배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펑샤이의 신변 안전을 두고 국제사회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펑샤이는 장가오리 전 부총리를 겨냥한 미투 폭로 이후 3주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상황. We have to boycott, we have to fight for it, and I hope everybody will go against it and will fight for it. 펑샤이의 실종설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와 캐나다 등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Que d'abord elle puisse parler et si d'aventure ça lui était interdit ou si il y avait manifestement une disparition alors on serait amené à en tirer quelques conséquences diplomatiques. Oui, bien sûr. 선수의 안전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은 IOC를 향했고 바흐 위원장이 직접 입증에 나선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이 잇따라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IOC의 영상 통화까지.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는 IOC와 통화했어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엔 부족하다며 투명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3살짜리 남자아이가 끝내 숨진 사건을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이 오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아이가 한 달 전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3살짜리 아이는 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체포한 아이의 의붓 어머니 3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안에는 빈 술병이 있었고 8주차 임신부인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상태이시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술 냄새가 났다든지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정황이 있어서. 숨진 아이는 지난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어머니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반년 넘게 직장 동료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장 동료는 MBC와 통화해서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낸 뒤 가끔 아이를 만날 때면 다친 상태였던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기부스까지 하고 너무 작년 허벅지 안쪽이에요. 얼마 전에는 또 머리가 찢어져갖고. 친아버지는 이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침에 거의 9시쯤 나와서 저녁 거의 10시 가까이 돼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저녁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전적으로 육아를 지금 계모한테 맡겨놓은 상황이었어요. 의붓 어머니는 지난달엔 피해 아동을 집에서 키운다며 가정 양육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9월 말쯤 출산 수술이거든요. 아예 이제 가정 양육으로 연금을 이미 10만 원입니다. 10월 달 거 딱 입금돼요.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의붓어머니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 뒤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초등학생에게 음식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대낮 길거리에서 중년 남성이 유인하는 듯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아이의 목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경찰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아직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초등학생과 나란히 걸어가는 남성. 아이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목을 감고 뒤로 제끼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다시 팔을 풀고 장난이었다는 듯 아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립니다. 아이가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같이 라면좀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싫다고 한 거죠. 거부를 하니까 다시 그럼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줄게 같이 가자. 건너편에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피해 아동은 자신을 쫓아오려던 남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팔을 풀고 어깨를 툭툭 친 건 행인이 오는 걸 보고 나서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인근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50대인 남성이 이리 오라고 말을 건 뒤 30m 정도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따라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 거리. 부모가 사건 1시간 만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저녁 8시 반쯤 용의자를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에도 가해 남성에게 전화만 걸었는데 역시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강력적으로 좀 만취 상태라 가지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획재법보다도 우선 명확하게 피해자분한테 고지해서 안심시키는 게 우선 목표였죠. 한 동네 사는 가족들은 아이가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상태인 걸 아는데 저는 사정을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놔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경찰에게 아이가 예뻐서 토닥거렸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겐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남성을 약취 유인 혐의로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거리 행사가 열리던 중에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행진에 참가했던 어린 학생들이었는데요.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한때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 일요일 오후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SUV 차량이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도로 위 어린아이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차량은 그대로 돌진하더니 행렬 한가운데를 덮칩니다. 흥겨웠던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 부상자들이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2살에서 18살의 여학생들이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행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next thing I heard were screams and turned my head and saw the car come and plow into the band that was just past my balcony at that point. It hit. 시 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 차량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상 정보나 사망자 숫자 등 구체적인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We do have a person of interest in custody at the moment, but this is still a very fluid investigation. 테러 가능성에 마을 주민 7만 2천여 명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주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휴교령을 내리고 도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테러와의 연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공연을 하는 서커스단 단원들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보는 MBC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서커스 공연. 재작년 11월부터 유럽형 서커스를 선보인다며 공연을 시작해 적지 않은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은 커튼으로 나눠진 원룸에서 4-5명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결로 현상으로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고 커튼은 물론 매트리스까지 젖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Они просто говорят, что да, они что-то сделают, ну и просто ничего не делают. Как ты говорила, что дали работу. Да, ну с водой они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ли. 공중 고개 공연을 하다 다쳐도 공연이 없는 휴일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연장에는 그물망이나 바닥 매트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То, что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у нас может просто из-за болевого порога отпуститься рука, и мы можем упасть. Но нам говорили, продолжайте работать. 이렇게 일한 단원들이 손에 쥔 월급은 개인당 100만 원이 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계약서에 약속된 금액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단원들은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었고 매일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했습니다. 업체 측은 예술공연단의 특성상 규정을 엄격하게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등은 상호 동의한 부분이고 공연 중 부상은 심각하지 않아 응급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문제 제기를 한 일부 단원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단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Выбирают артиста на те же условия, и я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люди знали правду. Никто не знает просто, как на самом деле тяжело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цирке, потому что 단원들은 업체가 부당 계약과 임금 미지급을 했다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곰 사육장에서 반달 가슴곰이 탈출했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사육장에서 또다시 곰 5마리가 탈출해서 아직까지 2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불법 도축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이 됐고 환경당국이 농장을 관리해 왔었는데요.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 총을 든 엽사가 사냥개 2마리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흔적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카페. 오늘 아침 11시쯤 용인의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 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포획단이 수색을 시작했고 농장 주변을 떠돌던 곰 2마리를 사료로 유인해 다시 우리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산에서 한 마리를 또 발견해 마취총을 쐈지만 곰이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결국 사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취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사살을 어쩔 수 없이 한 상황. 달아난 5마리 중 2마리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곰이 탈출한 농장입니다. 날이 저물면서 야산 수색은 중단됐고 현재는 엽사들이 마을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2마리는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늦게까지 하고 야간에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 곰 농장에선 지난 7월에도 곰 1마리가 우리 틈을 비집고 탈출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2마리가 탈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뒤늦게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후 농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관리해 왔는데 다시 곰이 탈출한 겁니다. 케이지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던데. 뚫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이상에는 곰이 나올 수가 없죠. 경찰은 우선 곰 2마리를 찾는 데 집중하면서 곰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혹시 외부인이 문을 연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회사인 두나무가 오늘 우리은행 지분 1%를 인수했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한 지 불과 4년 만에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여서 이제는 대형은행의 지분까지 사들인 건데요. 자산 가격 폭등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지분의 15%를 갖고 있던 예금보험공사가 오늘 지분 일부를 5개 사업자들에게 매각했습니다.
누가 사들였을까? 가장 눈에 띈 이름은 지분 1%를 인수한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1,0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은행 지분까지 사들인 겁니다.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조 원,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90%에 이릅니다. 지점도 없고 영업소도 없으니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고 주식보다 훨씬 자주 사고 팝니다. 이러니 거래 수수료 0.05%만으로 엄청난 현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들은 고수익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높고요. 두나무는 이렇게 벌어들인 엄청난 현금을 무기로 인수합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지분 2.5%를 사들였고 BTS 소속사인 하이브 지분 7천억 원어치도 확보했습니다. 최근엔 서울 강남 한복판에 3천억 원의 현금을 들여 건물도 사들였습니다. 업비트가 문을 연 지 4년 만에 이제 은행 지분까지 인수한 건 상징적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금융업체로서의 좀 정체성이랄까 이런 걸 좀 확고히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두나무는 금융산업 발전과 투자 안정성을 고려했다며 지분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축구 대회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묘기들을 자유자재로 펼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가을 최고 추위와 폭설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새벽 동안에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에 최고 10cm, 안성과 평택 그리고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2에서 7cm가량이고요. 경기도 화성과 오산, 경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 삼척과 동해 그리고 부산 등 경상도 동쪽 지방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서울도 내일 아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등으로 중부 내륙 지방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합니다. 서울 3도, 광주 7도, 대구 8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눈까지 겹쳐서 출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